저희는 쉬는 시간이 없네요.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자신문의 성현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행사를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사실 이틀 하는 행사의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 보통 이럴 경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마지막 경품이 굉장히 세거나 아니면 마지막 섹션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나보고 싶었던 분,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라고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연사분 제가 따로 소개는 안 해드려도 되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제가 그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물론 저는 전자신문 기자이긴 한데 제가 맡은 세션이 IT 밖의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IT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자신문 기자인데 왜 이 세션을 주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땜빵이 아니었을까라고 의심을 살짝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지금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이 세 산업은 불확실성이 좀 큰 산업이 아닌가라는 공통점을 저는 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규제도 굉장히 높아서 결국은 시장 진입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정부와의 협업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업도 좀 필수적으로 느껴지는 곳이고요. 네, 세 산업이 좀 처한 상황은 사실 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산업에 진짜 좀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기회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VC 관점에서 남들은 잘 모르는데 아직은 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 아직 게임 산업에서도 특정 영역은 아직 좀 더 볼만하다. 아니면 또 바이오도 그렇고요. 보통 뭐 맛집 같은 거 공유하는 거 별로 싫지만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특화된 영역에서의 숨은 보물 같은 영역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부터 대표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네네네. 들리나요? 네. 사실 게임 산업이 사실 창업과 엑싯이 굉장히 활발한 섹터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창업자가 창업을 하고 산업 내에서 M&A가 정말 활발히 일어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 안에 있는 회사들이 M&A를 하다 보니 어떤 파이낸스적인 관점에서의 그 VC 단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많았는데 좀 균열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게임 섹터에서도 조금씩 그 산업 밖으로 나와서 이제 자본 조달을 해서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까 제가 간단히 좀 쭉 뭐 그 상장 사례들을 뭐 나열을 했지만 사실 그 상장 사례 이외에도 정말 큰 단위의 M&A들이 산업에서 이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린 어떻게 보면 뭐 성공한 PD들이 새롭게 나와서 그 슈퍼 PD 군단을 이끄는 어떤 회사들, 사실 이런 게 기존에는 그 기존 회사들이 산업으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너무 크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 내에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바깥의 VC들에도 딜이 좀 튀어나오고 있는 그 트렌드가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 그 게임 어떻게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 할 수 있는 90년대생 이후에 이제 그 창업자들이 글로벌 무대로 이제 스팀이나 콘솔로 다이렉트로 도전하는 사례에서 창업 기회가 정말 많고 투자 기회도 역시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K 웹툰도 얘기했지만 그쪽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거 있고, 사실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좀 AI 영역인데 AI 영역 제가 따로 질문하려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AI 관점에서도 뭔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1인 창업이 워낙에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투자 기회가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질문을 따로 주시면 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였던 그 게임 산업이 이제는 조금 밖으로 나왔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네, 조금씩 나오고 게임 있고, VC가 많이 네네. 탄생한 것도 그거와 네네네. 같은 배경으로 네. 해석이 되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수상님, 네. 네, 네, 저는 그 올해가 그 스타트업들한테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리는 것 이게 같아요. 잘 들리실 것 같은데 그 되게 기회 시작점이 되게 다채롭게 열리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강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DIU나 뭐 나투다이애나라든가 뭐 브레이브원이라든가 EDTH 그런 다양한 허브들이 지금 스타트업의 기술들을 방산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까의 뭐 미래전 준비라든가 이제 각 이제 나라의 군비 경쟁이라든가 이제 독자적인 기술 보유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수요는 사실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스타트업과의 협력이나 협동 니즈는 높아지는데 사실 하우에 대한 정립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EDTH도 불과 2년 전에 생긴 트랙이고요. 뭐 Y 컴비네이터랑 이제 US 아미가 시작한 퓨즈도 작년 12월에 이제 8개 팀 뽑아서 이제야 시작되는 여러 가지 트랙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도 높고 그 자본도 모이고 있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런 유연함도 늘어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저는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지금 이러한 트랙들을 더 많이 센싱해서 빠르게 잡아서 들어가고 군 관계자들이랑 접촉해서 약간 프로덕트 마켓 핏 맞추듯이 이런 프로덕트 밀리터리 핏을 계속 맞추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랑 일단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 안에서 이 계속 피드백 루프를 받으면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거랑 밖에서 상상하면서 개발하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지금 뭐 어떤 것을 이게 과연 보장해 줄까 이런 것들이 과연 뭐 부대 확장이 될까 하는 염려보다는 어느 정도 핏이 맞으면 빨리 들어가서 어떤 군의 규제라든가 밀스펙이라든가 또 새로운 맞춰야 되는 특성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제 솔루션을 그들의 니즈에 맞게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스탠다드가 되거나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들어가서 뭐 군이 어떤 걸 요구하기 전에 혹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접점을 계속 만들어서 시도하는 게 지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중에 어떤 굉장히 스탠다드한 트랙이 생겨버리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혁신적인 시도할 때 빨리 몸을 담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약간 투자 관점에서 조금 소외됐다 혹은 뭐 3년 뒤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역은 지금 뭐 드론이라든가 이제 뭐 UAV나 뭐 스몰 베슬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오는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신방산 스타트업들이 거의 AI 퍼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해야 되거나 계속해서 바꿔서 대응해야 되는 이런 제조 영역, 매뉴팩처링 OS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네, 방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테스트나 인증 이런 실증 이런 인프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속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나 마지막으로는 또 굉장히 뒷단에 있는데 그 MRO라고 하는 이제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같은 영역들이 있고 계속해서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리하고 고치고 이제 전수조사하고 이러한 백단의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전장의 전력들이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역시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최근에 근데 정부가 관심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이라크전 역량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확실히 돈도 많이 풀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런 것 같습니다. 드론전이나 사실 전자전 이런 것도 사실 수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이제서야 좀 준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네 대표님 네. 네, 일단 그 제약바이오는 정말 너무 방대해서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젊은 창업자고 아직은 좀 어그레시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약과 그러니까 의약품이냐 의료기기냐를 한번 끊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암을 타겟하냐 암을 타겟하지 않냐 이렇게 끊어보고 저희가 굉장히 요즘 관심을 가져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ADC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암이 생기면 그 암을 이미징이 보고
그쪽 부위에다가 폭탄을 터뜨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 조직도 같이 다 이제 없애지만 완전히 다 없앴기 때문에 암이 다시 재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조직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회복 기간이 기니까 이제 2세대, 3세대로 다 넘어오면서는 이제 어떤 물질이 그 암 세포에 가서 붙어서 뒤에 있는 폭탄을 그 암 세포에다 떨구는 기술들이 이제 머크, MSD라고 하는 회사의 키트로다라는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이 1년에 몇십 조씩 지금 십몇 년째 팔리고 있고 폐암하면 다른 약, 대장암 하면 다른 약이에요 계속. 그래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ADC 많이 하고 셀트리온도 그런 드라이브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에서 보고 싶은 기술들은 최근에 이제 몰리큘러 글루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분자를 실제 풀처럼 이런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암을 찾아가는 애를 몰리큘러 글루에 붙이고 그 다음에 떨어뜨릴 폭탄도 몰리큘러 글루에 붙여서 이게 글루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이제 붙인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약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컨비네이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몰리큘러 글루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이게 임상이 너무 어려우면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으로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펩타이드 기술로 만드는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가장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를 잘 통과하기 때문에 펩타이드로 만들어내는 이런 약들을 굉장히 전 관심 있게 보는데 우리나라에 펩타이드 라이브러리를 몇백 개씩 가지고 있는 바이오벤처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사실 전 눈여겨 보고 싶고요. 의료기기 쪽으로 오면은 사실 이제 DTX나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을 앱으로 고치는 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저는 근골격계를 실제 디지털 기술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각도가 이렇게 되고 이게 재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피지컬 AI가 붙으면서 이제 로보틱스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헬스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근골격계를 타겟하는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눈여겨 보면서 글로벌 확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어제 네트워킹 데이 때 한 얘기들이 헬스케어 쪽에서 그 줄기세포 있잖아요. 줄기세포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쪽 영역은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줄기세포는 따로 그 첨생법이라고 국가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도 많이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만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rejuvenation이라고 이렇게 좀 더 젊어지거나 젊어지는 것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스위스에는 뭐 2주에 8억짜리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가서 줄기세포 맞고 오고 옛날에는 일본 가서도 많이 맞고 오셨는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규제 환경이 잘 돼야지 지금은 오송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일단 저는 마켓은 제가 이제 그 정통 바이오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석세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줄기세포 뭐 죽은 줄기세포라도 배양액이라도 어딘가 쓰여야 공장도 생기고 밸류체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화장품 스킨 부스터에 그 설명서에는 쓰지 않았는데 줄기세포를 넣으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규제 때문에 줄기세포를 잘 관리해야 돼서 그런데 실제로는 뭐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기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쓰고 싶은데 네, 지금 질문을 저희가 현장 플로우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그래도 좀 올려주셨네요. 지금 많이 들어왔고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나서 좀 추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AI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각 특화된 산업에서 지금 AI가 어떤 산업에 어떤 변화를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이전트가 같이 개발 파트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거의 그 단계까지 왔을 것 같고 또 각 산업별로도 지금 아까 잠깐 PT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AI가 지금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순서. 예, 일단 게임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얼리 어댑터시고 또 테크 세비 하시기 때문에 그 AI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AI 기술을
얼리 어댑터처럼 쭉쭉 활용해서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왜 그러면 개발 코스트는 계속 느느냐, AI 기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하이엔드 게임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유저들이 AI를 썼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AI 안 쓰고 뭐 초기에만 쓰고 나중에는 다 휴먼 터치로 다 이걸 뭐 했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유저들이 좀 그래 내가 뭐 비싼 돈 내는 가치를 하지. 매니아층.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하이엔드 비싼 게임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근데 반대로 뭐 인디 게임이나 캐주얼 게임인 경우에는 나 AI 썼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도 유저들이 다 받아들여 주세요. 잘 썼네. 그래서 유저분들도 약간 이중적인 잣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트리플 A 게임에서 AI 쓰는 걸 싫어하냐? 약간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저분들이.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하는데 니네가 이렇게 싸게 해놓고 왜 나한테 비싸게 받아가? 약간 명품 같은 거죠. 명품 회사가 뭐 이렇게 뭐 사실은 뭐 어디 제 3국에서 뭐 싸게 제조했다 이러면 이제 울분을 하듯이 약간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리플 A급 굉장히 그 하이엔드 게임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론 게임 그 개발 과정에서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지만 마지막은 휴먼 터치로 그 한 땀 한 땀 하는 거가 아직도 선호되는 굉장히 과도지경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언제까지 유저분들이 어떤 이중적 잣대를 가져갈까에 대한 퀘스천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확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과정 내에서 우리가 그 툴로 쓰기 때문에 효율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트리플 A급에 대해서. 근데 하지만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 근데 기술은 어디까지 왔냐면 사실 2D 그래픽 원화의 경우에는 거의 AI가 정말 잘 뽑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손가락이 6개 하고 어색했는데 지금 싹 다 없어졌고 정말 잘 뽑고요. 3D 모델링과 애니메이션도 올해 들어서 급속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화를 넣으면 3D 모델링을 해주고 그 애니메이션까지 AI가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트리플 A급에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땀 한 땀 한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급속히 캐치업되고 있고 인디 게임이나 뭐 작은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을 못 할 겁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변곡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개발 과정, 코딩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이제는 저는 AGI가 언제 왔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듣지만 코딩 부분에 있어서는 AGI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딩을 제일 잘 짠다라는 분들도 뭐 제가 주변에 많이 알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요새 직접 코딩 하세요라고 질문을 하면 몇 달 전만 해도 AI한테 시키고 나서 자기가 코드 리뷰를 그래도 좀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한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국제 올림피아드 나가서 뭐 코딩에서 세계 1등을 찍었다 이런 분조차도 이제는 코드를 안 봐요. 예. 그래서 이미 이세돌과 어떤 그 AI 대결에서 바둑에서 뭐 인간이 졌잖아요. 좀 코딩 대결에서도 이미 패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알아서 코딩할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사실 프로그래머 쪽에서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좀 이제 굉장히 효율이 높아졌다.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이 너무 일상화가 됐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변곡점이 있고요.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방치형 게임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MMORPG를 할 때나 방치형 게임을 할 때도 사실 막 이렇게 자기가 액션을 하는 걸 선호하진 않아요. 특히 나이 드신 게이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캐릭터가 그냥 알아서 플레이를 하게 하고 그것을 매니지먼트하는 걸 선호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MMORPG 자동 사냥 옵션을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또 방치형도 이런 뭐 설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게임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냐면 자기 에이전트를 다 게임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그 에이전트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너는 게임을 그래서 공격력에 뭐 올인을 하고 뭐
뭐 쓸데없는 뭐 아이템은 다 팔고 뭐 계속 뭐 인챈트 시도해가지고 뭐 강화 한번 계속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이제 24시간 돌면서 하고 하루에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필드를 어디 돌아서 뭐 레벨업을 어떻게 했고 스탯을 어디에 배분했고 그 사이 아이템은 몇 개를 뭐 주워가지고 이걸 뭐 강화를 몇 개 했는데 소모했고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같이 전략을 짜가면서 내가 에이저한테 지시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은 좀 약간 에이전트한테 게임 플레이를 좀 지시하는 역할? 근데 지금도 그 자동 사냥 옵션이나 방치형 RPG에서 옵션으로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 아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들어가 그게- 보면은 예. 분명히 제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를 네, 게임이 네. 계속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걔한테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게임이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클로 같은 걸 돌려서 그 스킬 MD를 그 붙여가지고 그 자기 계정을 거기 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고 되게 일부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 같냐면 미래는 그냥 게임사가 그냥 다 제공을 해줄 것 같아요. 유저가 그냥 구글 로그인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면 그 캐릭터를 에이전트로 세팅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과금을 해놓으면 게임사가 뒷단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돌려서 얘를 굉장히 고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아요. 지금 왜 못하냐면 토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무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사들이 지금 BM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인간이 플레이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인앱 퍼체이스로 이제 부분 유료화로 가는데 에이전트를 둘 거면 너는 월정액 과금을 해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뒤에 토큰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되게 변곡점이고 제 1년 안에 게임 시장도 한번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니까 아유, 예. 그러면 바로 옆에 산업으로 또 다른 네, AI가 얼마나 침투했는지는 진짜 한번 현장을 가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뭐 언론이나 이제 SNS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일단은 가장 데이터가 많은 곳 그리고 가장 시급한 곳 이런 곳들에 일단은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군이 꼭 전투 체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전투 체계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쪽은 데이터를 얻는 과연 그 체인이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얻는 트랙들,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분야는 아마 보통 ISR이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분석하고 감시하고 정찰하는 이 분야에서 상대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지금 뭐 하나의 기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무기 체계로 대항하기 때문에 이제 뭐 소수의 장교, 뭐 지휘관이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정보들의 패턴이나 혹은 어떤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해서 알려주거나 대응을 제안해주거나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지금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교분들이 여기 AI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인가요 지금? 사실은 저는 예전에 뭐 UFG나 뭐 키리졸브 이런 훈련을 할 때도 사실 가상 이런 전투 디지털 트윈 속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사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실증을 하고 있고 여기서 효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저는 분명히 유효하게 데이터 습득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ISR이랑 뭐 C2라고 해서 커맨드 컨트롤에 계속 AI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마 자율주행이랑 무인 체계 쪽에 계속해서 이 AI 모델들이 들어가서 계속 전장이나 이제 방산 체계 업체들이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데이터 학습하고 이제 실제적인 운용을 하면서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로우에서도 올라왔던 질문이기도 해요.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플로우에서도 AI가 바이오 산업을 효과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뜨나요? 제가 안 보여서. 네. 사실 임팩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벨상 받으신 그 교수님이 제가 그 학부 나온 그 학교의 교수님이었는데 그 알파폴드로 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신약 후보 물질이 3천 몇백 개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사람이 한 땀 한 땀 랩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단 AI가 한번 거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켓 자체는
상당히 임팩트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AI가 이 바이오 쪽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를 3개 정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신약을 찾아가지고 신약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 관점에서의 AI.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AI.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자체가 의료기기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AI가 실제 화학식을 보기 시작하는 게 어떤 게 좋냐면요. 임상이 이미 2상에서 실패해서 3상을 못 간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까를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방대한 데이터가 뭐 요즘은 그 염기설 같은 이제 NGS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유전자 데이터를 보면 이 약이 이상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소위 말해서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해서인데 이런 특정 환자군에서는 유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 세분화해 가지고 약이 이 사람들한테는 드니까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전 AI가 꺼진 불도 다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리드 자체의 숫자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는 완전하게 이제 좋은 의미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막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임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FDA나 한국 식약처도 AI 리뷰 시스템을 다 도입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뭐 리뷰하는데 몇 달씩 안 걸려요. 더 많이 잡기도 하고. 근데 저희 회사는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로 출발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AI 롤업 하듯이 임상까지 다 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는 재료로 쓰는 것이 만약 AI다라고 규제기관에다 주장하려면 규제기관이 그 AI를 밸리데이션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AI가 이 사람 대신 일을 하면 사람과 동일한 퀄리티였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것을 검증되는 것들은 AI를 써가지고 더 싸게 만들긴 하는데 이거 자체를 AI로 방법론을 바꿨다,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규제 산업이랑 같이 커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잘 아실 텐데 딥러닝이 이제 나오면서 뷰노 루닛이 이미징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지금은 더 학습을 하니까 암종도 다 다양해지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이제 쓰시려고 하시잖아요. 이 영역도 사실은 완전히 이제 더 많은 AI 자체가 의료기기가 되는 것을 부스트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느냐로 되게 승부를 했다면 지금은 절대 틀리지 않고 우리가 거의 참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학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높은 소위 말하는 그 probability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바이오 섹터 자체는 거의 AI랑 뗄래야 뗄 수 없이 가고 있고 이것을 킵업을 한국이 잘 못하면은 사실 기회도 사실 윈도우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임팩트는 올 거고 우리는 무조건 그 안에서 잘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보틱스도 바이오 쪽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AI랑 로보틱스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영역이 또 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었는데요. 지금 플로우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지금 좀 받겠습니다. 보면 이거 하나 그 송재준 대표님한테 질문한 건데요. 그 게임 전용 모태 펀드 필요성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영화 투자와 게임 투자와의 차별점,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좀 여쭤봤어요. 사실 영화 투자는 최근에 제가 그 왕사남 투자한 스토리도 좀 듣긴 했었는데 한국 KBIC에서 그 왕사남 투자할 때 사실 실패할 확률을 더 높게 봤대요. 그거 성공 못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영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가지고 정말 KBIC이면 그래도 좀 알아주는 그 모태펀드 그건데도 들어갈 그 룸을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투자 자체도 그들만의 그게 있어가지고 사실 게임 투자 제가 게임 투자 잘 몰라서 영화 투자랑 차별점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모태펀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문화 쪽 정책적 자금은
어떤 자국의 문화 산업을 보호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뭐 스크린 쿼터제도 하고 옛날에는 영화가 어떤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고 그 자국 영화를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 자금을 수혈한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면 이게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어찌 됐건 무조건 영화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내부에서 뭐 제로섬 게임이든 마이너스섬 게임이든 어찌 됐건 정책이 집행이 되고 그게 마중물이 돼서 시장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은 사실 PC 온라인 게임을 한국이 먼저 인벤트를 했고 그게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사실 정책적 지원이 없어도 너무 잘해왔어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도 사실 세계 최초의 모바일 게임을 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또 했었고 그래서 글로벌로 잘 하고 있었고 사실 정책적 지원이 없어도 그냥 너무 혼자 잘해서 그냥 문화 수출의 그냥 70%를 다 해오는 그런 효자 산업이었는데 이제 50% 이상이 중국 게임으로 점령이 됐어요. 게임의 그 스크린 쿼터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게임의 문화적 어떤 그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적 자금이 쓰여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게임 투자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펀드가 있냐 없냐가 너무 다른 게 그냥 문화 펀드에서 하면 이게 게임에 해도 되고 K-팝에 해도 되고 뭐 영화에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면 뭐 돈이 되는 쪽에 가겠죠. 근데 정책적 목표가 가려면 딱 데디케이트된 어떤 펀드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미 모바일 게임 시장만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을 중국한테 잠식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거를 이제 게임에만 투자해라고 하는 정책적 자금을 밀어줘서 강제로라도 지금 이걸 부스팅하지 않으면 지금 50%가 넘는 중국 게임 점유율이 지금 추세로 가면 60% 70% 돼서 이 먹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자녀분들이 이제 중국 게임을 하면서 이제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알게 모르게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예를 들어서 스크린 쿼터를 했던 논리를 생각해 보면 맨날 외국 영화만 보고 크면 우리나라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한국인의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이걸 한 건데 지금 게임은 지금 영화보다 지금 점유가 한국상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시급합니다. 예. 기자님들 남아 계시죠? 예. 네, 좀 메시지 좀 강하게 네, 어필 좀 전성민 교수님 하고 좀 잘 좀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또 질문이 방산 기업 쪽에 또 있네요. 이거 최원기 수석님한테 오신 건데 보안 기밀도 얽히고 대형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인수되길 바라면서 초기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 국내 상장은 더욱 어렵나요, 요즘?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방산 쪽은? 네, 일단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대형사에 이제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트랙으로 어떻게 GTM 하느냐, 어떻게 시작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 투자한 회사 중에서도 제가 소개드렸던 회사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미 해외 트랙을 먼저 해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관심이 생겨서 그때 콜라보를 하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부터 뭔가 체계 기업과 함께 하기에는 체급도 안 맞고 제 생각에는 결국은 나중에 양산할 때는 이 프라임 업체랑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들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 트랙을 타기보다는 좀 더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트랙에 들어가서 더 시험 평가를 받고 부대 확장하고 양산해 가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트랙들을 좀 시도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주체성 있고 경제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오늘 조금 더 그런 주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저 상장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른 그 최근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금융위에서
그 코스닥 상장사의 그 승강제 도입을 하잖아요. 뭐 시총 100위 안에 들면은 프리미엄군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스탠다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VC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코스닥 시장, 물론 뭐 동전주나 이런 잡주들을 어느 정도는 거르고 싶은 그 정부의 의지도 알겠고 코스닥 지수를 올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도 알겠는데, 혹시 VC 관점에서 이러한 지금 정부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시총 한 뭐 지난주는 한 99등, 뭐 이번 주는 한 102등, 막 이런 그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님은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처음부터 프리미엄 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연기금 투자나 뭐 사실상 그 100개 기업에만 투자가 집중이 될 텐데, 나머지 90%의 기업들은 계속 그러면 우리는 그 동전주로 살아야 되냐, 이런 말 표현은 그렇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벤처 업계에서도 가장 큰 이슈이긴 한데, VC 관점에서는 이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반대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 대표님부터 차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VC로 온 건 아니라서. 아, 네, 그렇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그런 그래도. 의견은 뭐 바이오는 다 코스닥에 상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는 크죠, 맞아. 예, 그리고 코스닥에, 바이오는 오늘도 맞아. 뭐 기사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민성장펀드에서 3천억 수혜를 받는데, 그 대기업도 사실 그렇게 저리로 받아서 이제 해봐야 되는 영역이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누가 이거를 눈을 보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책 자체가 있으면 그래도 빠르게 돈 태워서 밀어나가야 될 여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혜가 괜찮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바이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네요. 터지면 이제 보통 100위 안에 들어가니까. 긍정적이네요. 네, 그렇게 산업별로 입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성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완전 앞다운 투자이다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아마 근데 이렇게 티어를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신뢰로고 이것이 정말 변수가 돼서 결과를 가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더 전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에 편입됐다고 해서 뭐 오르는 것도 있지만 또 전혀 오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고 그 뒤에 양태들을 봐야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반대고요. 원론적으로 사실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방법론적으로는 기본기에 좀 충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상장은 조금 더 유연하게, 퇴출은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뭐 굳이 부를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코스닥 시장 자체를 좀 활력 있게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은 좀 의문을 갖고 있긴 해요. 어차피 코스피의 2부인데, 코스닥은 지금 그 인식이 강한데 코스닥을 또 등급제로 나눌 경우에는 2부의 2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예요. 아직 액션이 들어간 건 아니어서요. 이 질문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최원기 수석님한테. 네, 방탄산업의 경우에는 분쟁이나 전쟁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시장이 커진다라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네. 사실 그 분쟁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사실 안 되는 게 맞고, 물론 이런 게 좀 뭐 기폭제는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터졌을 때 좀 더 보게 되고 더 노출되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그 와야 될 변화가 그냥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기존에 계속해서 무겁고 군에서 계속해서 소수의 방산 업체들이 개발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의 기술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졌고, 이제 이 민간 기술들이 전장에서 쓰이고 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또 새로운 기술들을 결합해서 또 대응하고 다시 또 개발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조달 체계가 필요하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함께 해줘야 되고 새로운 규제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어떤 구조적으로 사실 온 것이지 뭔가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 이게 왔다라기보다 기폭제가 좀 더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또 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저는 이 흐름에서 지속되는 어느 정도의 구체화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또 전쟁이란 게 사실 터진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군비를 갖추는 게 아니라 억제라고 하여서 이제 우리 각 나라가 어떤 것들이 전력을 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패권이나 이제 주권의 어떤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투자가 지속 일어날 거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부터 제가 어제도 들었고 오늘 오전에도 듣긴 했었는데 제가 여기 행사를 오고 나서 좀 저는 이제 중2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학부모이기도 한데 저 얘기 들어보니까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면 아까 오전에서도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지금 수학 선행을 막 시키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탠포드 대학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도 들고 이들의 리그전에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교육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좀 다른 한편 학부모 입장에서 약간 멘붕이 오는 시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조언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누군가를 키우고 있는 그 입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해서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가 감히 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이 예. 사적인 배경을 모르는데 애가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좀 감히 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사 네. 게임 회사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게임을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건전한 취미 생활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좀 나이가 젊을수록 직접 그 플레이를 직접 하는 게임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포츠도 보면 이제 더 어린 나이일수록 몸을 많이 쓰는 축구, 농구 같은 걸 좋아하고요. 나이가 들면 몸을 덜 쓰는 야구,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몸을 하나도 안 써도 되는 바둑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게임도 비슷해요. 어릴 때는 막 조작하는 게임을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면 매니지먼트 게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에이전트 게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용한 방치형 게임 지금 쪽으로 좀 게임을 유도를 하시면 진짜 예 어차피 나중에 방치형 게임을 하실 건데 저 왠지 창업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심사역이라는 직업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심사역이 되려면 어려운 것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근데 뭔가 그냥 저는 그 이번에 막 CS 갔다가 이제 그런 글래스 같은 거 보면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이 다 되게 증강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증강현실의 증강 뭐, 네, 말씀하시는 무언가를 봤을 때 자동으로 번역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누군가 에이전트가 돌아서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 그 주체성 뭐 주도성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은 배울 때니까 뭐 프로젝트 할 때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툴들을 많이 써보고 뭐 그러한 경험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애 안 키우시죠? 저 이제 아기 키우시구나. 키우고 어린 네, 친구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6살, 7살 이렇게 애 둘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고 사실 대학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줄까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는 또 올해 석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처음에 이제 그 개발자로 취직을 하면 당연히 저희는 코드를 직접 치지 말라고 해요. 당연히 요즘 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대학교 4년 동안 학비 내고 코드를 배웠는데 회사 왔더니 코드를 치지 말라 그래서 현타가 오고 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무수하게 다양한 툴들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저는 뭐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더 케이오틱해지긴 했는데 결국에 덕업일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를 직업으로 삼을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런 여러 가지 툴 때문에 덕업일치에 한 발 더 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덕업일치의 가장 좋은 건 사실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평생 연구를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또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공무원도 되게 괜찮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정책을 결국에 이제 돈이 많이 벌리면 누군간 집행할 거고. 우리 임정욱 대표님 어디 계세요? 공무원 3년 생활을 해보셨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추천하시나요? 손을 절레절레. 네. 아까 제가 하여튼 게임 뭐 저의 얘기- 망상 중에 아니, 하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하다가 좀 그래 진짜 만약에 뭐 게임 어떤 산업에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만들어 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하나 궁금한 게 게임사에서 신입을 뽑나요? 그럼요. 네. 그래요? 네. 요즘 네. 뽑는 그게 있어요? 네, 아직도 뽑고 있고, 근데 점점 줄고 있어요. 네, 네, 점점 줄고 있고, 왜냐 AI로 이제 점점 대체가 되니까.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AI를 써서 게임 개발을 하는 게 뭐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쉽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충분히 충분히 바이브 코딩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게임 제작에 관심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 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허들이 확 나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게임이 나와서 거기서 어떤 재능을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은 상황이어가지고요. 이제 이틀 동안의 행사를 총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께 사실 사전에 마지막으로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의 한마디나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이든 이렇게 좀 마지막 멘트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생컨 삼행시로 하는 거 어떨까요? 지금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약간 순발력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제가 대표님 아까 계속 마지막으로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처음으로 제가 시켜드려도 될까요? 다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일단 제가 먼저 띄우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리고 스타트업은 생활이다. 컨디션 관리 잘하자. 좋은데요? 수성님 괜찮으세요? 수성님 어제 멍해진. 네트워킹 자리에서 직원분들이 수성님한테 굉장히 난처한 질문 많이 하라고 했었거든요. 네. 회사 생활 잘 하신 거죠? 이 삼행시를 해본 지 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방산에 진출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고생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상상하고 들어가지만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실 겁니다. 쥐어 짜세요. 컨디션 역시 잘 창조는 챙기시고. 모방입니다. 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아무 시간이 생각이 제일 없는데? 길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큰일 제일 났어요. 좋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제일 없어요, 길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네, 시작하겠습니다. 좀 스산합니다. 이 스타트업 수산, 투자 환경이요. 생존하기 어려우시죠? 컨디션. 컨디션.
뭐 있나요? 아니, 컨. 이분들 컨 뭐 맨날 있지? 피칭하시는 컨트롤. 피칭 막 같이 심사하실 텐데. 화이팅이라는 뜻이죠. 네. 네네, 아, 좋은 얘기 맞습니다. 체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네요. 이것으로 이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